때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경상도 안동의 한적한 마을. 황금비드로 물든 들판 동쪽 끝자락에 세월의 위엄을 간직한 웅장한 기와집 한 채가 고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잉어가 노니는 작은 연못 너머 사랑채에서는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깨는 낭낭한 책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툇마루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사내는 25 남짓, 준수한 외모의 학자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준. 비록 몰락한 양반가의 가난한 선비였으나 이 고을 제1의 부호인 김진사의 눈에 들어 대릴사위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서준이 낭낭한 목소리로 글고를 읽고 있을 때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하녀가 종종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화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자그마한 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연화는 서준 앞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요즘 큰어르신께서 기력이 쇠하시어 몸이 편찮으시다 하옵니다. 서준은 읽던 책에서 눈을 떼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연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정성껏 고아내신 삼계탕이오니 도련님께서 직접 큰어르신께 가져다 드리라 하셨습니다. 연화가 들고 있는 옹기에서는 구수한 인상과 대추향이 진하게 풍겨나왔습니다. 뜨거운 그릇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두꺼운 행주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죠. 서준은 연화의 말을 듣고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비록 이 집의 사위이자 남자 주인이었지만 그는 힘없는 대릴사위였습니다. 양반가의 도련님에게 하인이나 할 법한 심부름을 시키는 아내의 처사가 못마땅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비록 대릴사위 신세라지만 엄연히 너의 주인이 아니더냐. 혹여 나를 얕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 소인이 어찌 감히 도련님을 얕보겠습니까? 이는 모두 마님의 분부이시옵니다. 도련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마님께서 홀로 결정하십니다. 소인이 마님의 말씀을 어기면 당장 쫓겨날 신세이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일 뿐이옵니다. 연화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한창 흥미로운 대목을 읽던 터라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고집 세고 드센 아내 헤란의 성격을 떠올리니 거역했다가는 오늘 밤 어떤 잔소리를 들을지 뻔했습니다. 결국 그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다. 일단 툇마루에 놓아두어라. 읽던 부분만 마저 보고 곧 가져다 드리겠다. 하지만 연화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도련님, 송구하오나. 마님께서 신신당부하시기를 이 삼계탕을 식기 전에 지금 당장 가져다 드리라 하셨습니다. 뜨거울 때 드셔야 약효가 좋다 하시면서요. 서준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결국 체념한 듯 옹기와 행주를 받아들었습니다. 좋다. 그래, 나는 어차피 대릴사위가 아니더냐. 이 집안의 주인은 마님이시니 가라면 가야지 별 수 있겠느냐. 서준은 연화가 아내 헤란이 가장 신이 많은 하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했다가는 그 말이 그대로 아내의 귀에 들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준은 옹기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뜨거운 김과 함께 진한 약재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야, 향이 참으로 좋구나. 혼인한 지 꽤 되었건만 내 부인에게 이런 음식 솜씨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갑자기 호기심이 동한 서준은 국물을 한 모금 맛보려 옹기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기겁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도련님, 아니 되옵니다. 무엇이 아니 된다는 말이냐. 마님께서 장인어른을 위해 끓인 탕이라 하여 사위인 내가 맛도 못 본다는 법이 어디 있더냐. 아니, 그게 아니오라.
마님께서 뜨거울 때 어서 가져다 드리라 하셨는데 도련님께서 지체하시면 탕이 다 식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어서 가시지요. 연화의 다급한 재촉에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끼며 옹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장인 김진사와 장모는 마을 서쪽 끝에, 서준 부부는 동쪽 끝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땡볕 아래 흙길을 한참 걸어 장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 익숙한 기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압. 헉. 서준이냐? 왔구나. 예, 장인어른. 문안 여쭙니다. 그래. 요새 내 딸과는 별일 없느냐? 또 그 아이의 성깔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아버님. 염려 덕분에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서준의 장인 김진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를 쌓은 대지주였습니다. 희끗한 머리와 수염을 길렀지만 눈빛만은 젊은이처럼 날카롭고 형형했습니다. 서준이 도착했을 때 그는 마당에서 택견 수련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는 사위를 보고 나서야 동작을 멈추고 땀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서준아, 내 손에 들고 있는 옹기는 무엇이냐? 그 안에 무얼 그리 귀히 담아왔느냐? 서준은 옹기를 든 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는 길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 그게 혜란이가 아버님께서 기력이 없으시다 하여 삼계탕을 보냈는데 소인이 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 그만 국물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송구하오나 내일 다시 정성껏 끓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칠칠치 못한 녀석아. 국물도 없는 빈 그릇은 못하러 이고 다니느냐? 우리 집에 그릇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그릇은 부엌에 두고 과일이나 좀 챙겨서 어서 돌아가거라. 김진사는 다시 택견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시키는 대로 부엌에 옹기를 놓아두고 과일 한 보따리를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헤라는 보이지 않았고 서준은 마당을 쓸고 있던 연화를 불러 물었습니다. 연아야, 마님은 어디 가셨느냐? 이 시간이 되도록 어딜 가신 게야? 연화가 무언가 숨기는 듯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그게 마님께서 오늘 또 옛병이 도지셨다면서 옛병이라니? 무슨 병 말이냐? 온몸이, 아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온몸이 불편하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뵈러 가셨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서준은 아내의 그 병에 대해 익숙했습니다. 결혼 후 종종 있던 일이었기에 더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을 가져와 침상에 누워 읽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준이 단잠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철컥 하는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손목에 묵직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내 놈이 박서준이 맞느냐? 네. 제가 박서준입니다만 당신들은 뉘시오. 잔말 말고 우리와 함께 관하로 가야겠다. 서준이 눈을 떠보니 두 명의 포졸이 자신의 양팔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서준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 대체 무슨 권리로 나를 잡아가는 것이오? 하! 관아에 끌려가는 놈들은 어찌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똑같을까? 내 놈 말을 다 들어주면 이 나라의 감옥이 왜 필요하겠느냐? 서준은 비록 대릴사위였지만 김진사의 사위라는 신분 덕에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묵직한 은전 두 닙을 꺼내 포졸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두 분 나리, 이른 아침부터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은 성의이니 부디 받아주시고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귀띔이라도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은전은 각각 100냥짜리였습니다.
포졸들의 2년치 녹봉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돈을 받은 포졸들의 험악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선비님. 우리도 현감 나으리의 명의시라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선비님은 억울한 듯합니다만. 포졸나리, 사정은 알겠습니다. 하오나 현감께서는 어찌하여 저를 잡으라 명하신 겁니까? 저는 정녕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포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솔직히 말씀드리며 선비님을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체 누가 저를 고발했단 말입니까? 선비님의 아내 되시는 분, 헤란마님께서 직접 고발하셨습니다. 뭐요? 헤란이가 저를 대체 왜? 선비님, 어제 김진사댁에 삼계탕을 가져다 드렸지. 네, 그랬습니다 아마. 그게 어찌 되었습니까? 그 삼계탕 국물을 길에서 쏟았다고 하셨다지요. 그런데 그 국물을 옆집 개가 핥아먹고는 그 자리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버렸습니다. 만약 그 탕을 쏟지 않았다면 돌아가신 것은 김진사 어르신이었을 겁니다. 그 일로 헤란마님께서 선비님을 존속살해 미수죄로 고발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헤란아.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서준은 망연자실한 채 관아 대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고발인 자격으로 그의 아내 헤란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부부가 법정에서 원수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헤란은 포졸에게 들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서준이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또. 저놈은 저희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온 이후로 줄곧 저희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왔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 꾸지람을 들은 일에 앙심을 품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이 분명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저 대은망덕한 놈을 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현감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남편까지 고발한 딸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사건을 깊이 살피지도 않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배은망덕한 놈을 당장 끌어내어 매우 쳐라. 우선 곤장 20대를 쳐서 죄를 실토하게 하라. 평생 분만 잡아온 약한 선비에게 곤장 20대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서준을 형틀에 묶으려 했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소인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서준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헤란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준이 형틀에 엎드려 곤장을 맞으려는 바로 그 순간. 모두 멈추어라. 관아 전체를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흰 머리와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서준의 곁에 섰습니다. 그는 손을 한 번 휘둘러 포졸들을 밀쳐내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물러서라.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내 이 사건의 증인이 되기 위해 왔소이다. 네 신대 감히 관아에서 소란을 피우는가? 나는 이 아이의 장인이자 저기 서 있는 헤란이의 아비, 김진사여. 독살당할 뻔했던 당사자가 직접 나타나자 현감은 그의 말을 들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진사, 그대 사위가 그대를 해하려 한 일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사또, 제 사위는 무죄입니다. 정녕 저를 해하려 했던 진짜 범인은 바로 제 친딸, 헤란입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관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대 딸이 범인이라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김진사가 손짓하자 하인들에게 끌려온 한 여인이 대청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하녀 연화였습니다. 아씨, 송구합니다. 소인이 일부러 배신하려던 것이 아니옵니다. 대감마님께서
헤란이 가장 믿었던 하녀 연화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또. 그 삼계탕에 독을 넣은 것은 저희 아씨가 맞습니다. 그 독약 또한 제가 아씨의 명을 받고 직접 구해온 것이옵니다. 이 배신자. 내년이 감히 나를 팔아먹어. 헤란이 이성을 잃고 연화에게 달려들었지만 포졸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제 김진사와 연화는 사건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헤란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심했고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진 건달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달의 꿰매 빠져 아버지를 독살하고 재산을 가로챈 뒤 남편 서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준은 아내의 이상한 낌새와 연화의 불안한 태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장인댁으로 가는 길에 그는 옆집 개에게 삼계탕을 조금 먹여보았고 개가 즉사하는 것을 보고 독이 들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악독한 아내였지만 차마 고발할 수 없었던 서준은 탕을 쏟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엌에 두고 간 옹기 바닥에 남은 작은 고기 조각을 부엌 할멈이 먹고 죽을 뻔한 일이 생겼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진사가 연화를 추궁하여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서준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헤라는 큰 죄를 지었으나 서준과 김진사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여 겨우 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겪은 후에야 헤라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건달과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남편. 누가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헤라는 건달과 인연을 끊고 서준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훗날 예쁜 아이들도 여럿 낳아 온 마을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며 선한 마음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